새벽 7시 강렬한 벨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굳게 닫힌 입술, 깊게 팬 팔자주름, 억척스러운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윤말자의 얼굴. 또 시작이구만. 그녀의 낮은 읍조림은 마치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수아 씨, 나 도윤이 엄마야. 수화기 넘어 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5월 18일 결혼식. 택도 없어. 꿈자리가 사나워서 점을 봤더니 흉흉한 기운이 감돈다잖아. 예비 며느리의 볼멘소리 따위 억척스러운 시어머니에겐 그저 귓등으로 흘려들을 뿐이었다. 뭐, 청첩장을 벌써 돌렸다고? 즉,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날짜부터 당장 바꿔. 안 그럼 아주 큰 화를 당할 게야. 전화를 툭 끊어버린 윤말자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쌀통을 열어 쌀알을 움켜쥐고는 조용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애구나 물러가라. 삿된 기우나 썩 꺼지라. 우리 도윤이 수와 그의 곁에서 무탈하게 지켜주소서. 그날 저녁 카페에 마주 앉은 수아와 도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또 시작이네. 미안해 수아야. 어머니가 좀 세잖아. 원래 그런 분이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지셨어. 도윤의 말에 수아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도윤아. 결혼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꾸라는 건 좀 심하잖아. 게다가 부적이며 굿이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야, 어머니한테는 그게 전부야. 점괘가 어머니 삶의 나침반이자 전부가 되어버리셨어. 제발 이해해줘. 응?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며칠 후 수아는 윤말자의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을 열자 매캐한 향냄새와 기괴한 형상의 부적들이 수아를 맞이했다. 왔어? 어서 앉아. 수아가 조심스럽게 결혼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윤말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용하다는 점집 3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전부 똑같은 말을 하더란 말여. 5월 18일은 귀신이 씌는 날이라 했어. 수아 씨, 혹시 태어난 시, 분, 초까지 정확히 알아? 사주팔자를 한번 봐야 쓰겄어. 그래야 우리 도윤이 짝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사주팔자가 무슨 소용이냐는 수아의 항변에 윤말자는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결혼은 현실이야.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여. 사주부터 까보고 흉한 기운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지. 안 그럼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 수도 있어. 수아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결혼 과연 괜찮은 걸까? 윤말자의 강렬한 눈빛은 마치 수아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 섬뜩하게 느껴졌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수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피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윤말자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수아 씨, 잠깐 이것 좀 받아. 쇼핑백 안에는 촌스러운 디자인의 하늘색 속옷 세트가 들어있었다. 결혼식 날 꼭 이 속옷을 입어야 해. 절대 검은색은 안 된다. 알았지? 수아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님, 속옷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자 윤말자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안 돼. 내 사주에는 검은색이 상극이야. 검은색 속옷을 입으면 우리 도윤이 수명이 깎인다고 점쟁이가 그랬어.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국 수아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도윤은 오히려 수아를 나무랐다. 수아야,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려. 응?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수아는 분노에 휩싸였다. 내 결혼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수아야, 어머니도 다 널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제발 좀 이해해줘. 수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도윤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개내동 사거리 교통사고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잠시 후 10년 전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고속도로 빗길 교통사고 40대 남성 사망. 아내 중상기사를 클릭한 수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윤말자. 결혼식 3주 전 수아는 윤말자의 집을 다시 찾았다. 어머님, 혹시 시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윤말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교통사고였어. 10년 전 빗길에 내가 운전하다가 윤말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은 이미. 수아가 조심스럽게 위로하려 하자 윤말자는 갑자기 격앙된 표정으로 소리쳤다. 근데 있잖아 수아 씨. 사실은 사고 전날 밤에 점을 봤었어. 점쟁이가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어. 윤말자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점괘를 무시한 내 탓이지. 내가 그때 점만 믿었어도. 수아는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윤말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깨달았다. 윤말자는 점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점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수아는 도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도윤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 죄책감. 어머니는 평생 그 끔찍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셔. 그래서 점에 더 매달리는 거고. 수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그럼 우리는? 도윤은 수아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다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 대신 깊은 절망만이 느껴졌다. 결혼식 당일 새벽 5시 윤말자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아들 도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부디 우리 도윤이 흉액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제발. 그녀의 손목에는 붉은색 실이 굳게 묶여 있었다. 오전 10시 웨딩홀 대기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아에게 윤말자가 다가왔다. 수아 씨, 잠깐만 이리 와봐. 윤말자는 붉은색 실타래를 꺼내 수아의 손목에 묶으려 했다. 수아가 완강히 거부하자 윤말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안 돼. 오늘은 굳은 귀신이 잔뜩 꼬이는 날이야. 이 실을 묶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결국 수아는 윤말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손목을 내밀었다. 윤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실을 묶으며 간절하게 속삭였다. 절대 풀면 안 돼. 약속해. 결혼식은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 그날 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아와 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신혼집으로 향했다. 수아는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을 풀며 홀가분하게 말했다. 이제 이 붉은 실 풀어도 되겠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그때 수아의 핸드폰으로 사진작가가 보낸 단체 사진이 전송되어 왔다. 사진을 확대하던 수아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도윤아, 어머님 뒤에 뭔가 이상한 그림자가 찍혀 있어. 도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윤말자의 등 뒤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림자겠지? 혹시 빛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일 수도 있고. 수아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분명히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 그날 이후 도윤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결혼 6개월 후 수아는 짐을 싸며 도윤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도윤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어머님 없이는 우리 둘만의 행복한 삶은 절대 불가능해. 도윤은 체념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텐데 분명히 반대하실 거야.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우리 인생이잖아. 이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해. 윤말자의 집.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이사 가기로 했어요. 차를 마시던 윤말자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라 했느냐?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죄송해요. 윤말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안 돼. 절대 안 돼. 도윤이 깜짝 놀라자 윤말자는 달력을 펼쳐 보이며 핏대를 세웠다. 다음 주 금요일은 달이 기울어지는 날이야. 음기가 가장 강한 날에 이사를 가면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게야. 수아는 차가운 어조로 반박했다. 어머님, 그건 미신일 뿐이에요. 윤말자는 울먹이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미신이 아니야. 내 남편도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어. 그녀는 매서운 눈빛으로 수아를 쏘아보며 비난했다. 내가 우리 도윤이를 망치고 있는 게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운 아들인데. 도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 순 없어요. 윤말자는 절망에 빠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현관문 앞에서 윤말자는 떠나는 두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후회할 게다 반드시. 도윤과 수아는 싸늘한 침묵 속에서 윤말자의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윤말자는 두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3개월 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도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다. 도윤이 전화를 받자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윤 씨 되십니까? 강도윤 씨의 어머님께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윤말자의 집. 도윤과 수아는 충격에 휩싸인 채 널키 나간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경찰은 부검결과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윤말자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부적, 향, 촛불, 낡은 점괘 기록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윤말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점에 매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수아는 낡은 제문 하나를 발견했다. 제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내 아들 도윤, 부디 흉액을 피하고 무사하기를 부디 아비처럼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를. 도윤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어머니. 재단 옆 서랍에서 수아는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지난 10년간 윤말자가 기록해온 점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2015년 5월 3일 남편, 오늘 절대 외출 금지. 흉. 2024년 3월 15일 아들 도윤 결혼. 반드시 신부의 사주를 확인해야 함. 위험.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말자의 처절한 심정이 담긴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하면 도윤이도 떠난다. 도윤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절규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날 지키려고. 사람들은 윤말자의 죽음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외로워서 그랬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신을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윤말자는 점을 맹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끔찍한 죄책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점에 매달렸던 것이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윤말자는 지난 10년간 점집과 집만을 오가며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친척 한 명이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도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며칠 후 수아와 도윤은 윤말자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을 찾았다. 수아는 낡은 부적들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도윤아, 이것 좀 봐. 상자 안에는 빛바랜 결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말자와 그의 남편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윤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사진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1990년 5월 14일. 우리의 행복한 시작.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짙은 슬픔이 묻어나는 또 다른 글귀가 덧붙여져 있었다. 2015년 5월 4일.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 수아는 봉투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편지도 있어 도윤에게 라고 쓰여 있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도윤아. 그날 끔찍한 비가 쏟아지던 그날 점쟁이는 분명히 오늘은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지.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믿고 차를 몰았던 게야.
미신 따위는 믿지 말라고 항상 나에게 강요했던 그 사람의 말을. 그리고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질주했고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단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차마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더욱더 미친 듯이 점에 매달렸단다. 그날의 점괘가 흉흉했으니 그것은 운명이었을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도윤아, 너는 내 아버지를 너무나도 많이 닮았어. 그래서 나는 더욱 두려웠단다. 너마저 잃게 될까봐.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너를 끔찍한 감옥 속에 가둬버렸구나. 운명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들 말하지. 하지만 너만은 부디 너의 의지대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렴. 도윤은 편지를 손에서 놓치고 오열했다. 수아는 그런 그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1년 후 도윤과 수아의 집 거실에는 윤말자의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과거처럼 부적이나 재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사진 한 장만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도윤은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는 부디 편히 쉬세요. 수아가 뒤에서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물었다. 이제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대답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수아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 자신의 운명은. 도윤은 수아의 손을 잡고 굳게 맹세했다. 그래 두 사람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짓곤 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수많은 선택들이야말로 진정한 운명의 모습은 아닐까? 윤말자는 필사적으로 운명을 바꾸려 애썼지만 결국 스스로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끔찍한 죄책감을 인정하지 못한 채 허황된 점에 매달려 평생을 살아갔던 가여운 여인.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운명 그 자체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다. 점괘의 인도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법을, 진정한 운명을 창조하는 것은 덧없이 빛나는 별들의 속삭임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